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로 이론 두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재목 교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 회로 소자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그 소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회로 소자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류와 전압의 그 관계 표시로 회로 소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전류가 입력이 되고, 또 이 전류가 입력이 되면 이 회로 소자 양단에 전압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전압의 그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입력된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되는 그 단자의 플러스의 전압이 되고 나오는 쪽은 마이너스다라고 그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시 방식은 수동소자 표시 방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회로소자에서 입력은 전류가 되는 것이고, 또 출력은 이제 전압이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전류 I가 I1이라는 전류가 입력되면 전압의 출력은 V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류 2가 입력이 되었을 때 또한 전압 V가 걸린다, 출력으로 걸려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전류 I1과 I2의 합한 전류가 입력이 되었을 때 출력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력은 V1 플러스 V2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첩. 회로의 소자는 첫 번째가 중첩의 원리가 만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모든 회로의 내용들은 다 중첩의 원리가 만족이 되는 그런 소자를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류 I에다가 일정한 크기 K를 곱해서 전체 KI라는 전류가 입력되면 전압은 K배만큼의 전압이 형성이 되는 이와 같은 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자를 이제 비례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 법칙. 자, 그 회로의 소자 중에 첫 번째 중첩의 원리가 만족이 되고 동시에 비례의 법칙이 만족이 되는 이 소자를 우리는 선형 소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는 모든 소자는 다 이 선형 소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특히 이제 비선형 소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선형 소자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선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입력 값을 알면은 출력 값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선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회로 소자에 전류 I가 인가되고 그때마다 전압을 출력을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10mA에서의 전류가 4.5V가 되어서 10mA의 전류가 4.5가 되는 것이고, 또 25mA의 전류가 인가돼서 11.25가 되고, 또 50이면은 22.5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연결시키면 선형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때 우리가
대강 50 혹은 뭐 60mA면은 전압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처럼 예측 가능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런 출력을 만들어내면 이것을 우리는 선형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선형소자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회로는 좀 전에 선형소자도 하나의 그 첫 번째 종류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회로 소자 중에 이것이 능동 소자이냐 혹은 수동 소자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 소자가 무엇이고 또 수동 소자가 어떤 것인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기 소자는, 이런 이제 회로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혹은 에너지를 흡수하느냐에 따라 능동 소자냐 수동 소자냐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 소자의 이 소자, 이걸 소자라 그러죠. 이 소자에 공급되는 그 에너지가 항상 음의 값이면 능동 소자이고, 이 소재 공급되는 이 에너지 값이 음이면 이렇게 음이 되겠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음이면, 이 에너지가 음이면 이것이 능동 소자이고,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우리는 수동 소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소자에 어떤 전류 I가 들어가면 이 소자는 이 전류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열로 발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동 소자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인 경우는 회로 소자에 전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류가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수동소자 표기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동소자 표기법에 따르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전류가 마이너스 부호로 들어갔다가 플러스 부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회로의 소자를 능동소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 소자가 능동소자인지 또 수동소자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그 구분의 방식은 이 전류 I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이 전류 I가 양단에 걸려있는 이 소자의 전압에 플러스 쪽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수동 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전류 I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능동소자이고, 이것이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한번 보면, 이 전류와 이 전류는 방향이 반대이죠.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 소재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경우는 VI가 되는 것이지만, 능동 소재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V에다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그런 수동 소자는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수동소자는 이제 저항이고, 또 대표적인 그런 능동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대표적인 능동소자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항. 자, 저항이 아주 중요한 소자죠. 이 저항.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항이 어떤 소자인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저항에 대한 그 소자의 특성은 맞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저항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을 하나의 소자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저항 값에 따라서 이 전류 I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전류를 우리가 배웠죠. 전류. 자, 이 전류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류는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는 그 시간에 따른 전하의 그 변화율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의에 의하면 전류는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은 또 무엇을 방해합니까? 그렇죠.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 바로 저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물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전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척도를 저항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률. resistivity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볼은 law라고 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law.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그 척도가 바로 저항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몇 가지 그 물질을 소개하고 저항률을 계산된 저항률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퍼를 한번 볼까요? 이거 구리가 되는 거죠. 이 구리는 이 저항률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리고 알루미늄도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은 0점에서 공이 6개가 들어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저항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여기서 물질에 따른 저항률이라고 이야기하죠. 로 저항률. 물질에 따른 저항률을 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폴리스티렌은 저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에 18승계니까 0이 18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전하의 흐름을 거의 다 차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하를 흐를 수 없고 전류를 흘러가게 못하기 때문에 얘는 부도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부도체다. 이렇게. 그러면 코퍼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코퍼는 도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저항률이 구리인 경우에는 아주 낮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선을 따라서 이 구리의 동선을 따라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선을 보통 구리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고 또 전선에서 이제 흡수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열 발생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실리콘을 한번 보면 10의 5승 뭐 굉장히 크게 이것보다는 구리보다는 이제 아주 크지만 폴리스테린보다는 또 아주 작아요. 이처럼 얘를 이제 완전히 도체이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도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반도체는 다 실리콘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기에서 불순물을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부도체로 가기도 하고 도체로 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항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호로는 R로 표시를 하고 이름은 레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레지스터.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단위는 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하나의 소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저항을 앞에서 배웠듯이 이처럼 이제 소자가 되는 겁니다. 이 소자. 이 소자에 이와 같은 심볼로 그리죠. 모양을 그려나가는 이걸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소자죠. 이 소자에 전류가 인가되면 전압은 걸리는데 이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표기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수동소자 방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래서 이제 1700년대 유명한 그 오음이라는 과학자가 드디어 전류와 전압, 저항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그렇죠. V =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을, 그 유명한 오음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좀 더 설명하면 이제 저항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저항률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률은 물질에 따라서 제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항률은 다 측정할 수가 있고 많은 물질에 대해서 저항률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그 저항률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 저항이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저항은 하여튼 이처럼 물질이 있다. 이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은 이 전선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있겠죠. 이 길이. 그리고 이 전선이 중간에 이렇게 단면적으로 자르면 이 단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겠죠. 우리는 이 면적을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또 단면적과 또 저항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에 보면 그 어떤 뭐 물질의 이 선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길이를 알고 그 선의 면적을 알고 또 저항률을 알면 저항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선의 두께가 두꺼운 것이 저항이 더 큰 것인가요? 아니면은
도선의 두께가 이처럼 두께, 단위 면적이 이제 훨씬 더 얘는 크죠. 여기 보면 A라는 도선이 있고 B라는 도선이 있으면 어느 도선이 저항값이 더 크겠어요? 자, 길이는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자, 길이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면적이 단위 이렇게 크로스 섹셔널하게 단면적이 되는 거죠. 단면적, 요 단면적,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면적은 이 공식에 하면 분모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항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R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항은 낮아지게 되고 전류의 흐름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L,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항 도선의 길이는 이 저항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단면적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저항의 비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저항을 계산하는 이 방법은 이와 같은 저항률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저항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전류를, 그 도선에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으면, 이 전류는 당연히 R분의 이제 V가 되겠죠. 그래서 이 R이 여기에 있는 R을 가지고 대체를 하면 이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류 I는 이제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는 낮아지고, 또 단면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는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저항에 대해서 또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소자는 어떤 특별한 그런 설명이 없으면 선형 소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그죠? 선형이다. 그 선형의 의미는 전류 값을 알면 그 전류에 해당하는 그 출력, 전압을 알 수 있고, 또 어느 위치에 쓰든지 전류 값을 알면 거기에 대응되는, 거기에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는 것이 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선형 우리 저항 소자의 경우에는 회로가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했고, 또 이와 같이 때로는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저항은 사실은 이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소자든지 다 전류가 마이너스 무한대수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류가 흘려졌을 때 그때도 이 전압을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소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형을 띠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열을 받거나 해서 이처럼 이제 곡선 형태의 비선형의 꼴로 저항의 특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저항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류를 R분의 1 곱해주는 거와 같은 거죠. R분의 1 곱하기 이제 전압, 이렇게 되는데, 이 저항의 역수, 이 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G라는 컨덕턴스라는 이름을 때로는 씁니다. 자, 이것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요. 컨덕턴스가 되죠. 컨덕턴스.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전류 I는 컨덕턴스에다가 전압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가 되는 것이고, 또 단위는 이제 우리가 지멘스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멘스. 그래서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컨덕턴스의 의미는 뭔가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도체가 어느 정도 이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능력, 그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멘스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저항 소자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서 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저항 소자는 수동 소자라 그랬으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가는 이 전력을 계산하면 되죠. P는 V의 I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저항 소자에서는 여기 흡수되는 전력은 이 I를 다른 형태로 한번 표시하면 V는 뭐가 되나요? I는 R분의 또 V와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R분의 V의 제곱,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아도 저항 소자에 걸리는 그때 이 소자에 흡수되는 또 에너지로 방출되는 그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되죠? 또 마찬가지로 R분의 1은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했던 컨덕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덕턴스를 알더라도 그 저항 소자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이처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 또 저항에 대한 특성,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 저항 R을 계산하는 방법, 저항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어떤 이제 재질로 주로 만드느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네 종류의 재질을 많이 씁니다. 탄소로 구성된 그런 저항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탄소 필름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속 필름 뭐 이런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전선으로 그 감아 가지고 이 저항을 만드는 그런 저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탄소로 구성된 저항이 뭐 거의 한 100년 이상 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탄소로 구성된 저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전선으로 감은 저항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전선이 감겨져 있고, 이 중간에 이제 탭이 있는데 이 탭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탭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고정이 안 되는 탭이면은 탭이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면 저항이 제로가 되고, 또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뭐 저항이 얘가 갖는 최대 값을 갖는다든지, 이처럼 저항이 가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자를 만들려면 현재 전선으로 감겨져 있는 그런 저항 소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변 저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모양을 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변 저항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가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가변 저항이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저항은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 자, 다음에 보면 이제 저항에 여러분들 아마 실습실에 가면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또 금속 필름 저항,
이제 이렇게 돼요. 이 금속 필름 저항은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는 소모 전력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아주 작으면 이 소모 전력이 뭐 16분의 1짜리도 있고 또 32분의 1짜리의 와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금속 필름의 이 소모 전력의 의미가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수동소자일 경우에는 이 전류 때문에 전압이 걸리고 이 안에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열로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서 열로 발산을 하면 여기에는 이 소자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분의 1와트면 4분의 1와트까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4분의 1보다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그냥 타버립니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를 알고 그 전류의 값에 따라서 이 저항에 소모되는 그 전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를 판단해서 그 소자를 사용을 해야 안전한 회로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4분의 1와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엄청난 큰 와트, 뭐 메가와트까지 소모 전력을 표시하는 소모 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저항 수동 소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죠. 예제. 자동차의 배터리. 자동차는 다 12V입니다. 거의 12V이고, 또 자동차의 그 전구 헤드라이트가 6W짜리의 저항으로 한번 모델링 해봅시다. 여기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밝기가 있는데 이 밝기를 어차피 얘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요. 그 빛으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구도 저항으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전구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전구 대신에 전구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 저항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제 전류와 전력과 또 자동차의 실수로 헤드라이트를 끄지 않고 4시간 동안 지났다. 그러면 이때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이제 배터리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동소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력. 이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에 이것이 전력이죠. 전력.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전압은 12V 전압이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자, 전류는 여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hm의 법칙에 있어서 전류는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 6ohm분의 12 전압이 되어서 이것은 2A라는 것이 전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2A가 되었고 전압은 이미 12V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 여기가 전력이 되는 거죠. VI는 12 곱하기 2 하면은 2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4가 되겠죠. 이제 24. 시간은 이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4시간 동안 배터리에서 헤드라이트로 공급한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4시간이니까 0에서부터 이제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 이제 24에다가
구간이 0에서 4시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는 시간 24W인데 24W 시간으로 표시된 이거를 줄로 표시하려면 이제 사실 초가 돼야 돼요. 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결과값에다가 여기 있는 결과값에다가 이거 좀 지우고 곱하기 60분 60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46 곱하기 10의 5승 요거를 우리가 이 요거를 10의 5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줄이 4시간 동안 배터리에서 공급한 에너지고 배터리는 이 정도의 줄만큼 이제 방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독립전압원 또 독립전류원이라는 그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회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제 소자를 우리는 전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원이 있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게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압원도 되고 또 전류원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는데 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독립이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이 독립이 있으면은 종속도 있겠죠. 그래서 종속 전압원, 뭐 종속 전류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TP에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회로 변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전류의 값이 변해도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독립이 되는 것이고, 또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어떤 그 값이라 할지라도 그 전류는 일정하게 내보내고 출력으로 그리고 이 전압의 변동과는 상관이 없고 또 주변에 있는 회로의 소자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그것을 독립전류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제 그림으로 예시하면 독립전압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전류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mA까지 아무리 전류가 이 사이에 변동이 있어도 전압은 9V로 유지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9V 배터리 정도 되겠죠, 그죠? 이 9V 정도의 배터리를 여러분 시중에서 구매해서 뭐 적절한 전자 디바이스에다가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9V 배터리 에너지를 공급하는 독립전압원이 적어도 밀어줄 수 있는 그 전류의 세기는 정해져 있어요. 9V짜리 하나 시중에서 샀는데 여기에 뭐 전류를 뭐 10A를 밀어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만큼 밀어주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이런 전압 전류원은 독립전압원이라 그러는데 이 전압원은 거의 한 수십 혹은 수백 mA 정도는 충분히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mA까지 밀어줄 수 있는 독립전압원이라 그러면 이 전류가 뭐 바뀌더라도 전압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독립전압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독립전류원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전압이 이렇게 바뀌어도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내보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독립전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압원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클로 표시하고, 또
여기 있는 기호가 요 안에다가 표시하죠. 이렇게 안에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독립전류원은 서클에다가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전류가 이렇게 나가고 또 위쪽이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전압원인지 또 독립전류원인지는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서클에다가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독립전압원이고 또 요 서클에 화살표가 있으면은 이 전류에 해당하는 거니까 독립전류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 후반부에 보면 독립전압원 혹은 독립전류원의 서클에다가 이렇게 표시된 거 있어요. 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교류 신호에 해당하는 거죠. 교류. 그래서 이거는 교류다. 교류에 해당하는 그 독립전압원이다. 혹은 교류에 해당하는 뭐 어떤 독립전류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옆에다 표기하는 방법이니까 누구든지 그냥 이거는 교류다라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로 해석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고 또 단락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개방회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방회로는 개방이기 때문에 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I는 이꼴 0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개방회로입니다. 전압은 표시할 수 있어요. 전압은. 그러나 전류는 0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단락회로. 우리가 단락은 클로즈라고 하죠. 클로즈. 개방은 뭐 반대로 오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쇼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숏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단락회로는 여기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회로를 이어진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직접 전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와 이 사이에 저항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뭐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고 또 도선에 흐르는 저항률이 결정이 되었을 때 또 도선의 면적을 알고 또 도선의 길이를 알고 저항률을 알면 이 R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주 짧은 길이에요. 짧은 길이고 또 A도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 또 로가 9이면 워낙 작은 거니까 사실은 뭐 1cm나 혹은 뭐 심지어 10cm라 하더라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뭐 1m 하더라도 구리 동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저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옴의 법칙에 하면은 V 꼴 I R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R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아무리 커도 거의 제로에 수렴해서 곱해주면 이 전압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개방회로이냐 단락회로인가를 표시하는 또 정의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심볼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I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는 개방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 양 단자 사이에 전압이 0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단락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제 단락회로는 뭐 우리가 개방 또 다른 말로 전류가 이제 0이 되려면 전류가 0이 된다 가정해 볼까요? R분의 이제 V가 되는 것이죠. 전류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저항이 저항이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전류는 여기가 0은 아니죠. 0은 단락회로니까 다시 한번 소개하면 지금 이 회로를 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전류는
그 R분의 V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와 이 사이는 에어스페이스잖아. 그냥 공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전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도체잖아요. 그죠? 그럼 R이 굉장히 커요. 무한대라고 가정해봐. R이. 그러면은 전류가 0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면 R이 무한대인 것은 뭡니까? 개방 회로가 되는 것이고, 또 단락 회로는 또 여기에 비슷하게 우리가 추론하면 R은 제로가 되는 것이 단락 회로가 되겠죠. 그죠? 또 R의 역수는 뭐라 그랬나요? 우리 앞에서 R분의 1은 그렇죠. 컨덕턴스라는 G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방 회로면은 컨덕턴스는 R의 역수니까 무한대분이니까 얘는 또 0이 되는 것이고, 단락회로면 컨덕턴스는 또 무한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처럼 단락회로냐 개방회로냐는 전류로 표시할 수 있고, 또 전압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또 저항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압계와 이제 전압계, 요게 볼트메타, 전압계고 암메타라고 해서 전류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가서 이제 전압계를 하나 샀다. 뭐 전압계 한 개 사면 요 안에 이제 전류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압계, 전류계 따로 사지 않고 이제 멀티메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멀티메타라는 거를 이제 멀티메타를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요즘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이제 멀티메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볼테지 메타, 암페어 메타, 이렇게 DVM, DAM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DM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게 시중에 가서 우리가 전류계나 전압계나 혹은 멀티메타를 구매하면 이처럼 이제 단자가 두 개가 이제 보입니다. 두 개가 나오고 우리는 이걸 프로브라고 그래요. 프로브. 이제 프로브의 색깔이 반드시 두 종류의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 프로브가 있고 또 검정색 프로브 두 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표시되는 이유는 이 측정된 이 전압의 그런 기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을 한번 여기에 이 소자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붉은색 프로브 여기가 검정색 프로브를 양단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었어요. 대면 요게 전압이 플러스 요 전압이 요 단자는 마이너스에서 이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전압이 뭐 예를 들어서 6볼트가 걸렸다 라고 하면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점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색깔로 구분되는 것은 이 전압의 기준 방향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압은 측정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냥 여기에 프로브 양단의 단자에 그냥 프로브만 갖다 대기만 하면은 돼요. 이것이 이제 회로가 작동을 하고 있어도 그냥 아무런 그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양단에 해당하는 거. 자, 근데 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한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개의 전압 차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전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전압이 뭔지, 또 전류가 뭔지, 또 이 전압은 전위차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또 전위라고 하면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압차는 두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지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것이 이제 전위차, 그것이 또 우리는 전압,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전류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한 라인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만약에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만약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소자가 있고, 여기가 뭐 배터리가 있다. 뭐 가정해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면 프로브를 레드, 붉은색 프로브를 여기 갖다 대고, 검정색 프로브를 이렇게 갖다 대서 마치 전압과 측정하는 이 방법대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모조리 다 이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지 이 전류가 이렇게는 흐르지 않거든요. 이 프로브 안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입력 임피던스가 있어요. 이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아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제 저항과 같은 건데 저항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전류가 뭐 아주 미세하게는 좀 흐를 수는 있어도 뭐 거의 99.9%는 다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계를 가지고 전류를 측정하겠다는 것은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 전압과 같은 이런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여기에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잠시 커트를 해야 돼. 오픈을 시켜놓고 여기에 이제 프로브를 하나 갖다 대고 붉은색 프로브, 여기가 검정색 프로브를 갖다 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전류를 받아가지고 전류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계라고 하죠. 이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줘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프로브가 있고 검정색 프로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측정했어요. 그러면 전류의 값이 예를 들어 2A가 나왔다 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 전류가 빨간색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빨간색이냐 뭐 까만색이냐, 반드시 까만색은 빨간색은 여기에 돼야 된다. 이게 이쪽으로 빨간색을 가야 되는지 검정색이 와야 되는지 이게 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느 쪽이든지 되어서 부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결과값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면은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값이 플러스면 빨간 단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전압도 이 양단의 소자에 이게 빨간색을 여기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검정색을 여기에 돼야 되느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 쪽 돼요. 아무 쪽이나 되어서 어떤 색깔이든지 되어서 측정된 그 값이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 부호를 보고 이 소자에 이 부호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색깔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센서 안에 회로로 보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브릿지 모양의 서킷이 있어요. 자, 이런 회로를 보면 전압을 측정하면은 요 사이의 전압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오픈 회로에서는 전압이 측정이 되고 또 클로즈나 숏 서킷이 되었을 때는 또 전류가 측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압을 측정하고 여기에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뭐 멀티미터가 2개 있어야 되겠죠. 2개를 측정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1개라도 뭐 여기를 먼저 측정하고 또 여기를 측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전류를 측정하려면은 우선 여기에 완전히 오픈시켜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고 전압은 아무 데나 측정할 수 있죠. 여기도 되고 뭐 여기도 돼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할 때는 우선은 이제 전원을 연결하지 말고 파하고 오프된 상태에서 뭐 연결해야 되겠죠. 선을 끊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가 전압이 뭐 2V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선을 손으로 만져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좀 높은 전압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전압은 그냥 쉽게 다른 회로에 터치하지 않고 프로브 두 개를 가지고 양단에다가 올려놓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전류는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전압이 높게 나타나서 전류가 조금 세게 흐르게 되면 감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은 일단은 다운 시켜 놓고 회로를 이제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안전하게 또 이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종속 전압원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독립 전압원 배웠고 또 독립 전류원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속 전압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기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립 전압 전류, 종속 전압 전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종속 전원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독립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만, 이 종속 전원은 어떤 그 회로 소자의 그 전압이나 전류가 다른 부분의 그 회로, 다른 부분의 회로의 전압이나 또 회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종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면 이것이 이제 종속 전압에 해당해요. 이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되는 거죠. 이 전압은 이 전류에 미친다, 영향을 받는다. 이 전류는 이 회로에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류에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로의 전압이나 전류가 다른 부분의 회로 소자, 다른 부분, 여기 회로 소자의 전압이나 전류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전압이나 전류를 우리는 종속 전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속 전원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뭐 트랜지스터,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증폭기,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증폭기도 이번 학기 말을 좀 배웁니다. OPMP의 증폭기와 같은 그런 전자 소자를 이제 모델링 할 때도 이 종속 전원은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폭이라고 하면 뭐 출력 전압이 있겠죠. 뭐 출력 증폭기가 이렇게 모양을 쓰는데, 여기가 이제 출력 전압이 있고 여기가 입력 전압이 있어요. 그죠? 이만큼 이제 증폭을 한다고 가정해 봐요. 한 100배 뭐 이렇게 증폭을 한다. 그러면 입력 전압이 10mV다. 이 10mV가 들어오면 출력 전압은 1V가 되잖아요. 그죠? 증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폭기의 출력 전압은 이 입력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증폭기의 출력은 바로 종속 전원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종속 전원은 어떤 형태로 표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속 전원은 이처럼 다이아몬드로 우선 표시합니다. 자, 종속 전원. 그럼 독립 전원은 뭘로 표시했죠? 그렇죠. 그냥 서클로 표현해요. 그 서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기도 하고 또 서클 안에 화살표를 쓰는 것이,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건 독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 기울였겠습니다. 그럼 종속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쓰고, 전압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전류면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로 쓰는 것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A, 이 그림은 종속 전압인데 이 종속 전압은 전류에 따라서 비례하는 종속 전압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해되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이고, 이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이 밑에도 보면
요것은 전류의 모양이니까, 흐름의 모양이니까 종속 전류원인데 이것은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 전류원이지만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어느 변수에? 그렇죠. 전압이라는 변수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종속 전류, 종속 전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면 네 종류로 표시될 수가 있어요. 이 네 종류로. 자, 이 네 종류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종속 전압은 종속이라는 것은 다 다이아몬드죠. 이것도 종속이고 이것도 종속이고 다 이제 다 종속이에요. 근데 종속 전원이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속 전압원인데 이 종속 전압원이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류, 커런트라는 건 전류죠. 커런트 컨트롤드, 전류의 영향을 받는 전압원이다. 그렇게 이야기 붙여서 아주 줄임말로 CCVS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기 CCVS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줘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CCVS, C가 뭡니까?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 비례가 되고 영향을 받는 전압원이다. 볼테이지 소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종속 전압원인데 이 종속 전압은 무슨 변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전압에 영향을 받아요. 전압에. 여기에 있는 이 회로에 있는 전압의 값에 따라서 종속 전압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전압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전압원 해서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VCVS라고 용어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 모두 다 지금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 전원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 이제 그 종속 전류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근데 이 전류가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경우에는 전압에 영향을 받는 전류다라고 해서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다 해서 VCCS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VCC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속 전류원이 있는데 이 종속 전류원은 전류의 영향을 받고 그 전류에 비례해서 종속 전류원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Current Controlled Current Source라고 해서 CCCS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종속 전압인지 전류인지는 우리가 기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전압의 영향을 받느냐 전류의 영향을 받는가는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 공식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공식에 따라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공식에 따라서 전압이 되기도 하고 전류가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자회로 시간에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가정해봐.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주로 이제 소신호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전류가 아주 작은 그런 신호에서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모델링인데, 트랜지스터,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에서 못 배운다 안 배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NPN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이제 NPN의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콜렉터라 그러고 여기는 베이스라 그러고 여기는 에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NPN 트랜지스터는 이제 그 스위칭을 해요. 스위칭하는 기능 또 있고 또 전류를 증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B라는 전류를 스위칭으로 이렇게 인가하면 여기가 이제 채널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제 빠지게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전류 베이스 전류에 IB 있고 또 이 증폭 원래 이 트랜지스터 고유한 자체의 증폭 해당하는 그 개수가 있어요. 만약 베타라고 하고 또 이게 채널이 이제 도통이 되었을 때 전류가 IC라고 하면 이 IC는 이 베타 곱하기 IB가 되는 수식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이제 IB가 아주 작은 전류가 입력이 되면 이 베타 값이 10만이다. 그러면 엄청난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처럼 이제 그 이런 전류의 개념도 쓸 수 있고 또 트랜지스터는 여기에는 베이스와 에미터 양단에 걸린 요 전압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우리가 VBE라 그러는데 여기 양단에 걸리는 요 전압, 이 전압은 IB가 얼마만큼 흐르느냐에 따라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그 전류가 컬렉터 C에서 에미터로 E로 흘러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C에서 전류가 흘러보내주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종속 전류원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전류의 세기는 이 전압에 따라서 비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GM이라고 쓴 것이고 앞에서는 제가 그냥 베타라고 표시를 한 건데요.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이와 같이 종속 전류원으로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회로를 구성할 때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저항을 사고 또 이게 저항을 사서 요게 입력 여기는 독립 전류원이 전압원이 되죠. 이렇게 인가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 물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나 요 전류를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앞에서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이렇게 스몰 시그널로 모델링 했으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보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전류의 원이기는 하지만 종속된 것이고 또 전압에 비례한 그런 종속 전류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했던 용어대로 쓰면 전압에 컨트롤 되어서 전류의 소스가 되는 이제 VCCS라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종속 전류원 4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트랜스듀서의 이제 정의를 좀 소개할 텐데 이 트랜스듀서를 소개하는 이유가 이제 저항이라는 그 소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듀서라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위차계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저항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전기회로는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전기는 특히 뭐 온도를 측정하고 위치를 측정하고 또 뭐 각도나 뭐 무게 이런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이 전기회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회로는 일반적으로 트랜스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랜스듀서의 정의를 기록했는데 한번 볼까요? 트랜스듀서는 물리량이 뭐가 되나요? 온도, 뭐 위치, 뭐 압력, 무게 이런 건 물리량이죠. 이런 물리량을 전압
혹은 전류 혹은 저항 뭐 셋 중에 아무 거 하나라도 어떤 이런 전기량들이 있잖아. 이런 전기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자를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자, 트랜스듀서 정의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물리량을 온도, 압력, 뭐 높이, 뭐 이런 거는 무게 이런 걸 물리량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물리량을 전기량으로 변환하는 그런 소자가 바로 트랜스듀서가 되는 거예요. 이 전기량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저항만 바뀌어도 얼마든지 물리량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측하는 물리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그 저항이 이제 변화가 되면 충분히 이제 물리량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순수히 전압 전류도 아니고 그냥 저항이 바뀌어서 물리량을 예측하는 것을 저항성 트랜스듀서다 또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저항성 트랜스듀서다 이렇게 트랜스듀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저항성.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포텐시오미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위차계, 한국말로는 전위차계, 그냥 포텐시오미터. 이것은 이제 그 영어로 막 전위차계보다도 그냥 포텐시오미터라는 말을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 포텐시오미터는 이제 요게 포텐시오미터의 그림인데 요게 이제 사실은 요 단자가 예를 들어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면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이제 2번이고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회전할 때마다 이 3번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면 여기가 1번, 3번, 여기가 2번이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각도를 우리가 측정한다. 물리량의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한 바퀴 360도로 회전했을 때 360도 회전했을 때 2번이 이렇게 이제 살짝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요만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저항 성분이 있겠고 또 요만큼 해당하는 저항 성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리량, 회전이라는 물리량을 각도를 저항 값의 변화를 통해서 저항 값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니까 저항 값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자를 우리는 포텐시오미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전을 하면 회전을 또 직선 운동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회전을 시키고 또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뭐 적당한 이제 기어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얼마의 저항 값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이동 거리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텐시오미터는 사실 활용도가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텐시오미터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저항 값으로도 알 수 있지만 더 쉬운 것은 전압을 안다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요게 전압을 예를 들어서 뭐 V를 전압을 이제 VCC를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출력 전압 VIO를 알면 이 출력 전압이 계속 바뀌겠죠. 여기 이동함에 따라서 그래서 출력 전압을 보면서 각도가 얼마가 되고 또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3장에 대해서 전압 분배 법칙의 하나의 그 회로 해석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의 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 하나 저항성 트랜스듀서 또 하나 아까 전에 저항성 트랜스듀서가 포텐시오미터가 또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서미스터예요. 온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 소자입니다. 서미스터.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모양이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기호 표시는 이제 이렇게 서미스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서클이 이제 묶어져 있는 이 형태로 기호를 씁니다. 서미스터는 그 온도를 저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온도.
온도 값이 달라지면 저항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이 저항이.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트랜스두셔라 그런다 그랬죠. 트랜스두셔의 종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서미스터도 트랜스두셔의 일종이에요. 트랜스두서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리량이 전기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자를 우리는 트랜스두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서미스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온도의 변화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온도가 0부터 뭐 200도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재질의 서미스터에 따라서 저항이 Y축은 저항이에요. 이제 어떤 재질은 이제 이런 서미스터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쓸모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은 온도의 변화에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영역, 특정한 이 영역에서 아주 그 선형적으로 저항이 크게 바뀌게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입력을 제한적인 온도 값을 주면 얼마든지 저항이 변화돼서 온도를 측정할 아주 정밀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범위 안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NTC, 뭐 서미스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N이랑 네거티브 기울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0에서부터 200도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면서 저항도 비교적 골고루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약간 이제 비선형입니다. 서미스터는 거의 다 비선형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처럼 선형구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형구역을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정의역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특별한 구역으로 정의를 해서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저항값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저항을 이제 이용해서 전압으로 표시해서 그 전압의 값에 따라서 온도를 역추적해서 읽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런 이제 서미스터가 있고 또 이제 변형률 측정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스트레인 게이지,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인, 변형 이런 뜻이죠. 스트레인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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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U-G-E, 그죠? 게이지고 그리고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어떤 도판이 있는데 평면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판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기판이 휘어지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저항 값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에 뭐 무게를 센 무게를 넣으면 또 저항이 바뀐다든지 뭐 이처럼 휘어진다. 이 스트레인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위에 압력으로 누르느냐, 뭐 휘어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물리량을 저항의 어떤 정기적인 변화율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소자를 우리가 변형률 측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두셔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트랜스두셔만 간단히 소개했는데 사실은 이제 트랜스두셔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회로에서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스위치가 어떤 모양으로 또 표기가 되고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회로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고 봐요. 자, 이게 회로에는 이제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상태가 존재하죠. 스위치니까 하나는 열림, 또 하나는 닫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열림과 닫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그 스위치가 이제 닫혔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슨 회로입니까? 닫혔다. 단락 회로가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죠? 단락 회로다. 단락 회로. 그리고 이상적인 어떤 스위치가 열렸다. 오픈됐다. 그러면은 우린 이것을 무슨 회로라 그러나요? 앞에서 개방 회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그죠? 개방 회로. 자, 됐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처럼 왼쪽이 개방 회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른쪽이 닫힌 회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서킷 혹은 오픈 서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t 이퀄 제로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t가 0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t가 0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드디어 스위치를 입력했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오프에서 온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 시점이 t가 0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바가 이렇게 내려오면 연결이 되잖아, 그죠?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초기 상태는 오픈돼 있죠, 그죠?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과거, 현재 t가 0 바로 이전, t가 0 바로 이전, 제로의 마이너스 승이죠. 0 바로 이전까지는 오픈돼 있다가, 이게 초기 값이죠. 오픈돼 있다가 t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스위치가 닫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기에는 오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이건 어때요? 여기는 자, t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막대바가 올라가는 거죠. 막대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t가 0 바로 직전, 그 초기값, 이게 초기값이에요. 0 바로 직전에는 어떤 모양인가요? 닫혀 있었겠죠. 그죠? 닫혀 있었는데 t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올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는 초기 상태는 닫혀 있었던 것이고 이 회로는 초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 열려 있었던 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처럼 회로에서 보면 스위치가 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간혹 보면 이제 이런 세 접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S 뭐 P, ST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스위치 이름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 싱글, S가 싱글, P는 폴, 단일 극점이라는 거겠죠. 그죠? 폴. 그리고 또 싱글, T가 이제 throw가 throw라는 이 스위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SP 뭐 또 DT 뭐 이런 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있는 D는 더블이다 뭐 이렇게 또 표시하고 그래요. 더블. 자,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스위치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기는 하지만 의미를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t가 0이다 라고 가정해봐요. t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스위치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t가 0일 때. 그러면 t가 0 이전에 초기 값은 t-일 때는 이미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C 단자랑 A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초기 값은 C와 B에서의 초기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초기 값은 브레이크 돼 있죠. 이때 우리는 절환돼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어로 브레이크 해도 되는 거죠. 절환. 그래서 C와 B 단자는 사실은 절환이 돼 있다라는 것이 바로 초기 값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소개하면 t가 0일 때는 t가 0일 순간에 이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t가 0이 되는 그 순간에는 C와 A는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초기 값은 이제 0이 마이너스 되는 거고 이제 0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되면 드디어 이제 내려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C와 A 관점에서 보면은 그 초기 값은 연결이 돼 있다가 그렇죠? 초기가 연결돼 있다가 T가 0인 순간에는 이제 오픈돼 있는 것이고 또 C에서 B 라인을 보면 초기 값은 오픈돼 있다가 그렇죠? 오픈돼 있다가 T가 0인 그 순간에 숏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뭐 마찬가지의 그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그 왼쪽 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C와 A 사이의 스위치가 T가 0이 되는 순간에는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겠죠. 오픈되고 그 다음 동시에 C와 B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오픈되고 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 회로가 어디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순간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스위치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STDT라는 자 이게 그 이름 스위치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C점과 A점 사이의 스위치가 오픈되기 전에 C와 B 간의 스위치가 닫혀지도록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스위치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스위치의 이제 회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스위치의 회로 문제에서 이런 이제 회로가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자, 이런 회로. 자, 이런 회로에서 스위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종류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T가 이제 0이다. 0보다 적다라고 하면 이 스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값이니까 초기 값을 이야기하죠. 그럼 T 0이 마이너스 1 때니까 이거는 T가 0일 때 닫혀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열려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T가 0일 때는 이제 다시 열려 있는 거니까 그 과거 값은 닫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T가 2일 때 그 초 시간에 여기 오른쪽으로 되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가 0과 2초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0과 2초 사이는 이제 이미 T가 0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0이 지났으니까 여기는 닫혀 있겠죠. 그리고 0이 지났으니까 얘는 열려 있겠죠. 그리고 아직 얘는 2초가 안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태에 있을 것이고 또 T가 0보다 큰 이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변함이 없죠. 여기가 이제 T가 드디어 2초가 되는 그 순간에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닫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에 대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스위치를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해줘야 이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